엄마, 지금까지 드린 용돈이요? 그거 싹 다 돌려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눈앞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웃지도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도 담담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꺼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엄마, 저희 지금 정말 벼랑 끝이에요. 솔직히 그동안 드린 70만 원씩 여유 있어서 드린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젠 다시 달라고? 이제 와서? 엄마도 우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러움을 넘어 멍해졌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날 어떤 존재로 여겨왔는지 그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그냥 무조건 주기만 하는 사람.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지갑 같은 존재였던 거구나. 내가 외로울 땐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선 힘들다고 내가 받은 돈까지 다시 손 벌려 되찾으려 드는 자식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한 번쯤은 똑같이 되돌려줄 필요가 있지.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고 혼자 알아서 밥 챙겨 먹고 학교 다닐 줄 아는 듬직한 아이였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세상을 떠났을 때도 12살이던 아들은 꾹 참고 장례식장을 지키며 어른들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은 어떻게든 지킬 거야.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도 무너진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오로지 아들 하나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식당 일, 마트 계산원, 청소일, 폐지 줍는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겨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버틴 세월 덕분인지 아들은 명문대에 들어갔고 졸업 후엔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오던 날 아들은 말했습니다. 이젠 엄마 용돈도 드리고 제가 엄마 챙길게요.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매달 70만 원씩 용돈을 꼬박꼬박 제 통장에 넣어 주었고 조만간 며느리가 될 여자도 데려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 합쳐 연봉 1억 넘어요. 이젠 엄마가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참 야무지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라 생각했고 이젠 내 삶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했을 땐 남은 적금과 보험, 퇴직금까지 전부 깨서 신혼 전세금 2억을 보태주었습니다. 혼수며 예단도 아까운 줄 모르고 챙겨줬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식이 잘 사는 게 부모 인생의 보람이지. 결혼 후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명절마다 집에 찾아와 안부를 전했고 며느리는 싹싹하고 손주 돌잔치 때 제 친구들까지 챙겨주는 정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주말이면 들러 엄마 밥을 찾으며 웃었고 용돈도 빠짐없이 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사업을 좀 해보려고요. 처음엔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왜? 아직 젊고 안정적인데.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회사는 올라갈 자리가 없어요. 지금 도전 안 하면 평생 남 밑에서 일만 하다 끝나요. 며느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희 아직 젊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불안했지만 저는 결국 믿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성실하게 쌓아온 신뢰가 있었고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는 성격이라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소규모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1억 가까이를 들여 물류창고를 빌리고 시스템도 만들고 초반엔 나름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주문도 조금씩 들어왔고 포장하며 웃는 아들의 모습에 그래 우리 아들 잘 해낼 거야 라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도 매달 용돈은 제때 들어왔고 주말엔 손주들도 데리고 와 집안이 시끌벅적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사업 쪽에 지출이 좀 있어서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했고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엔 이런 일도 있을 거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째 달부터는 아무 말조차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는 바쁘다며 짧게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손주는 점점 보기 어려워졌고 며느리도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생긴 건가 어려운가 보다. 애써 좋게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흘렀을 무렵 아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랜만에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그동안 드렸던 용돈 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이 찾아와 그동안 들인 용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눈앞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4년 넘게 줬던 용돈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3천만 원쯤 된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이 뭐 대단한 금액이라서가 아니라 그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마음이 너무 나도 슬펐습니다. 그건 선물도 감사도 아니었던 거죠. 그저 사정이 나빠지면 회수해 갈 수 있는 잠시 맡긴 돈쯤으로 여겼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은 저에게 생계비였고 병원 진료비였고 손주들 생일 때 작은 선물을 사기 위한 여유였습니다. 감사히 받았지만 언젠가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되레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어요. 엄마, 이 돈만 돌려받으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자신을 키워냈는지 그 무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할 때 제가 보탠 전세금만 2억이었습니다. 혼수며 예단까지 다 챙겨줬고 사업한다고 할 때는 3천만 원도 선뜻 내어줬습니다. 그걸 갚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주 태어나면 옷 사주고 보험 들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늘 제 돈을 쪼개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 내가 받은 70만 원 용돈을 돌려달라고요?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저희도 빠듯했어요. 그래도 드린 거니까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으면 숨 좀 트일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또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집으로 직접 찾아왔고 정말 간절한 얼굴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업 정리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희 둘이 모아 산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남편 없이 오롯이 홀로 버텨냈고 이제서야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더군요. 지금 시세 많이 올랐잖아요. 엄마 1억 정도는 쉽게 대출 나오니까 그거 잠깐만 빌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이 집 팔지도 담보대출 받을 일 없다. 저의 뜻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가 잘 될 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렇게 손 놓으시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잘 될 때 너한테 뭘 바랬니? 그 돈으로 내가 해외여행이라도 다녔어? 난 그 돈으로 내 생활비, 네 아들 선물 사고 보험 들어줬어. 난 그걸로 겨우 숨 쉬며 살았을 뿐이야. 아들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에 도와주시면 2번 다시 절대 부탁 안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도 내가 돈줄이라고만 믿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살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자신들 살 궁리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서랍 안에 묵혀뒀던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3년 전 아들이 사업 초기 자금으로 3천만 원을 가져갈 때 직접 써서 주었던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땐 그저 형식이라고 생각했고 설마 그걸 꺼낼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한 장이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지난 약속대로 내게 빌려간 3천만 원을 갚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뒤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던 그 시간은 오히려 제게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난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내가 아들을 위해 얼마나 참으면서 살아왔던 걸까? 이런 대접 받고자 내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온 건가?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너무 죄송한데 지금 드릴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일단 1,000만 원이라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뒤 제 통장에 아들의 이름으로 1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전혀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글퍼지더군요. 그저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력에 작은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나에게 지켜야 할 약속이 생겼다는 증거, 그리고 자식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나를 위한 인생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차분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남은 2천만 원은 약속대로 다음 달 말까지 부탁한다. 지키지 못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다. 그 문장 하나를 보내기까지 수십 번을 썼다 지웠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론 참담했고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아들은 이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며느리 이름으로 입금 내역이 찍혔고 짧은 문자로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만 덩그러니 왔죠. 저는 그동안 무심히 넘겨왔던 제 통장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손주 보험료, 며느리의 통신요금, 가족카드 대납, 각종 자동이체 등 분명 부탁받은 적도 없는 지출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아들 가족에 보이지 않는 지갑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자동이체를 모두 해지하고 남아있던 적금도 다 정리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이젠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겠다는 제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없이 앉아 있더니 낡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 500만 원과 분할 상환 계획서,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 갚고 나면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왜 그리 서글프고 짠하던지요. 그럼에도 저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쪽지를 말없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은 제 인생을 아들 키우느라 하지 못한 것들을 도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봐주던 시간을 멈추고 가보고 싶었던 서예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하루 한 끼는 꼭 나가서 따뜻한 밥을 사 먹었습니다. 무심코 지나치던 계절의 색도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들이 조용히 집에 찾아와 말하더군요. 엄마, 예전에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좋은 날도 있을 거야. 언제나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엄마는 항상 제 곁에 계셨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나아지면 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엄마가 해주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엄마가 없는 삶을 상상하며 조금씩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잊고 지냈던 삶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아들이 마지막 돈을 갚고 돌아간 그날,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더 크게 느껴진 것은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시어머니였으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라는 사람은 늘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연락을 해오고 손주는 예전처럼 할머니하며 안기지만 저는 예전처럼 모든 걸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되 선을 지키는 법을 배웠고 아무리 자식이라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말이면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날씨 좋은 날엔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하루들이 이제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나 자신을 챙겼더라면 삶이 이렇게까지 허무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지금이라도 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으니 말입니다. 부모라서, 엄마라서 참고 또 참는 게 미덕처럼 여겨졌던 그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기꺼이 주기도 하지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누군가를 위해 웃는 하루도,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도 조금은 더 따뜻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아플 수 있고, 울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식들도 꼭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 너무 많은 걸 참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며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하고 꼭 필요한 삶의 균형이라는 걸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기억하며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